일본이 오늘 수출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깊은 유감이라며 적반하장 일본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격의 킹 장비로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받아왔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람과 흡사한 모양의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 판매 사이트가 성업 중입니다. 연예인 중 특정인 얼굴 주문 제작까지 해주고 있는데 규제나 단속은 사각지대입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된 사고에서 군 허가 없이 들어갔더라도 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취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상당 부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8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소 선망하는 연예인이나 짝사랑하는 여성과 똑같이 생긴 성기구 인형, 이른바 리얼돌을 파는 사이트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나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은 리얼돌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인형이야 그렇다 치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과 똑같은 얼굴의 리얼돌을 만들어 팔고 사고 이용하는 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성인용 전신 리얼돌 쇼핑몰을 표방하며 최근 개설한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하나 가득 선정적인 속옷 차림이나 나체의 성기구 인형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발로 만든 머리카락과 눈썹, 속눈썹과 실리콘으로 만든 피부 재질이 실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가격은 10만 원대 후반부터 200만 원대 중반까지 다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연예인이나 이상형 등 원하는 얼굴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올라와 있고, 운영자는 페이스 주문 제작 비용은 바디값을 제외하고 150에서 250만 원 사이로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른바 리얼돌을 이렇게 대놓고 팔아도 되나 싶지만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성기구는 음란물과 다르다며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성기구는 음란물과 다르다며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민들의 반응은 저런 성기구 인형을, 특히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복제한 리얼돌을 제조 판매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엔 지난달 8일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면서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판매를 금지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까지 23만 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 답변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리얼돌 판매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성폭력처벌법상 음란물 유포 등 처벌은 이른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못 됩니다. 즉 공공연하게 남들 보는 데서 혹은 남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파 또는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나 음란물 유포로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 그래도 공인이라고 해도 이게 공공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 사전 예방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금지된 조항이 없으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도 어렵습니다. 이 또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대상을 향해 언행을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욕이 이제 물론 말뿐만 아니라 거동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모욕이라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리얼도를 가지고 성적 행위를 삼았다 해서 그걸 또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 다만 연예인이나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과 닮은 리얼돌의 경우엔 초상권 침해 여지가 있는데 초상권은 형사처벌이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닮았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닮아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기준이 애매하고, 더구나 현실적으로 누가 어디서 내 얼굴을 닮은 리얼돌을 이용하는지 알기가 불가능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뭐 점까지 똑같이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적 도구로 삼는다면 그거는 초상권 침해고 인격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거를 처벌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요를 차단하거나 수요자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 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일반 리얼돌 판매는 허용하되 특정인을 닮은 리얼돌의 제조, 판매 등의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행위자에게 영업정지, 취소에 대한 행정벌적 규정뿐만 아니라 형사벌적 규정, 그리고 수익의 박탈이라는 삼중적인 안정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3D 프린터 등 기술의 발달로 이제 특정한 사람과 똑같은 얼굴의 리얼돌을 찍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선의에서 개발된 기술의 발달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거나 악용되지 않게 변화한 실태에 맞게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민통선 안에 들어가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됐다면 군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간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 잘못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55살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군의 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민통선은 한국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2월 미국 육군사령관 직권으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남방 한계선 바깥으로 5에서 20km 사이에 임의로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민통선이라고 해서 민간인 통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민통선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있고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라 군 허가를 받고 통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발목이 절단당한 A씨와 가족은 군이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군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민통선 안으로 들어간 A씨의 행위와 군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사이 과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장소는 민통선 북방 지역으로 비록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기는 하나 출입이 완벽히 차단되는 구역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위에 오래된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높이가 낮아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출입금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등 군이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행위가 산림보호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행위고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A씨에게 9,493만 원을, 부인과 자녀에게는 위자료 4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60년 넘게 인간의 접근이 차단된 생태계의 보고이자 단일 지역으론 세계 최대의 지뢰가 매장된 아픈 상처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며 종전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이 좀 주춤하긴 한데 DMZ 지뢰 처리 방안도 남북과 미국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의 논란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번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얼마 전 종영한 엠넷의 프로듀스 X 101이라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 101명 중에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 뽑힌 11명이 데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취지는 이제 국민 프로듀서가 직접 뽑은 아이돌을 선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마지막 생방송 투표 때 순위 조작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다수에 의해서 유력한 데뷔 주자로 점쳐졌던 연습생들이 탈락했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하게 되면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 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네, 그 프로듀스 X101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네. 생방송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했던 시청자 260명이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엠넷 채널을 운영하는 관계자들과 일부 소속사 관계자들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그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제작진이 조작 사실을 숨기고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를 투표하게 했고 이로써 이제 시청자들을 속였고 탈락한 연습생들의 대비를 위해서 그 지원해온 소속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만약에 조작이 정말 사실이라면 바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 투표 조작 의혹이 범죄로 이제 인정될지는 누군가가 고의로 실제 숫자를 조작했는지를 가리는 게 관건이 될 텐데요.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프로듀스 X101의 투표 결과는 보안 유지가 매우 강조된 사안이라서 극소수만이 자료를 공유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하면서 조작 의혹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는 물론이고 관련자나 제작진들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가 집계한 투표 수와 방송에서 발표한 그 결과가 같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 보관 업체와 제작진 사이의 공모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들을 총괄하는 본사 이 CJ ENM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현재로서 이제 CJ ENM 측은 내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이 생방송 투표 조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압수수색도 CJ ENM과 엠넷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프로듀스 X101 제작진에 국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만약에 투표가 조작됐다고 하더라도 탈락한 연습생 소속사의 업무를 제작진이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실제로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작진이 투표를 조작했고 CJ ENM 본사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면접관이 회사 모르게 일부 지원자를 뽑은 이제 채용 비리가 발생한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작진과 일부 소속사가 순위 조작을 위해서 뒷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CJ ENM 본사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저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논란이나 수사 결과 전망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프로듀스 X101 프로그램은 이제 팬덤을 중심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팬덤이 데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투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투표 조작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시청자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101명의 연습생들의 노력과 공정 경쟁을 해치는 이제 채용 비리의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콘텐츠 소비자인 시청자의 힘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작진의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이제 앞으로 또 나올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런 같은 비리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좀 철저한 진상 규명 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이모저모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깊은 유감이라며 일본을 이겨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소집한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된 모두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며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타격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일본의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게 기술 개발과 제조업 육성 등을 통해 일본 경제를 뛰어넘겠다며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장밋빛 전망과 선언, 수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실행과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원격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원 전 국정원장 등 29명에 대해 지난달 2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총 213명에 대한 RCS 사용 내역 일체를 확인한 결과 대북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대공 활동에 사용했고 민간인 사찰용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RCS를 사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은 국정원에 RCS 장비를 판매한 이탈리아 보안업체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돼 위키리스크에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RCS 도입 실무를 맡았던 국정원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여든 야든 의혹 제기는 좋지만 옥석을 가려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른바 군산 별거안의 살인사건 피의자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청와대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군산 별거안의 살인사건은 52살 A씨가 지난 3월 조촌동 집에서 63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논두렁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이 네티즌은 우리나라 법이 그렇듯 아버지가 6명을 성폭행하고도 형량은 고작 8년이었다. 출소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며 친부에 대한 엄벌을 청원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우발적으로 몇 대 때렸을 뿐인데 여자 혼자 걷다가 넘어졌다며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라며 제가 검찰에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하고 계신다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며 거듭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군산 별거안의 살인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법조계 이모저모였습니다. 8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